신일 억척 어머니의 결혼 준비. 정블레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노란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제는 딸의 혼수로 쓰일 차례였습니다. 블레 씨는 통장을 들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이 돈이면 되겠지 그녀의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블레 씨를 억척이라 불렀어요. 평생 장사하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정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켠이 불안했거든요. 며칠 뒤 사돈댁에서 예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박순옥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수도 체면이에요. 그래야 우리 도연이도 욕 안 먹죠. 블레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그냥 간소하게 하자. 도연이도 괜찮대. 하지만 도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표정 속에 어딘가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결혼식 날 블레 씨는 검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식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블레 씨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돈댁 식구들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눈길엔 냉기가 섞여 있었죠. 블레 씨는 홀로 남아 식탁 위에 놓인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색은 고왔지만 향은 씁쓸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손을 떠났네. 그 말에는 뿌듯함보다 쓸쓸함이 더 많았어요. 신이 사돈댁 저녁에 모욕. 결혼 1년 후 정블레 씨는 딸 부부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윤정을 본다는 생각에 설렘이 있었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했어요. 반찬통에 멸치볶음과 장아찌를 담으며 사위가 좋아할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에 도착하자 윤정이 서둘러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윤정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와 긴장이 묻어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고급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 마련한 건 아니었어요. 도연이 손님 대접이라며 직접 주문한 음식들이었죠. 반찬통을 꺼내놓자 도연은 미소를 짓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박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시골 음식 냄새가 정겹네요. 우리 도연 입맛엔 좀 짠 것 같지만요. 블레 씨는 허리 굽혀 웃으며 촌스러워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옥의 말끝엔 늘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도연은 그 말에 맞장구 치듯 컵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혼수도 예단도 다 간소하게 한다는데 우리 쪽이 그래도 좀 해줬죠. 블레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오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쪽은 불평 안 했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옥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블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 위의 반찬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민 손이 블레 씨의 뺨을 세게 쳤어요. 이제 제발 저희 일에 간섭 좀 마세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정은 놀라 일어나 울먹였고
박순옥은 멍하니 자리를 지켰습니다. 블레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며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남은 음식의 향기마저 씁쓸했어요. 블레 씨의 발소리는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삼 깊은 밤의 분노. 정블레 씨는 터덜터덜 걸어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반찬통이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도 도연의 손바닥이 뺨에 남아 따가웠어요. 블레 씨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여인이 서 있었어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었죠. 이게 다 뭐라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블레 씨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손끝이 차가워져 오자 그녀는 작은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윤정의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뒤에 자신이 삼킨 눈물이 겹쳐 보였어요. 블레 씨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윤정의 혼수 내역서, 도연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사본, 그리고 문자 기록.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 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호 아저씨 나 블레요. 부탁 좀 하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떨림 대신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지만 블레 씨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먹구름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블레 씨는 그 어둠 속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새긴 다짐처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요. 신사 숨겨진 흔적을 줬다. 다음 날 아침 정블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손에 든 전화번호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만호 아저씨의 번호였죠. 블레 씨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낡은 가방에 노트와 펜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넣었어요. 증거는 남겨야 해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시골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이만호가 약속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조용히 블레 씨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연 이름으로 처리된 사건들입니다. 수상한 합의금이 많아요. 블레 씨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익숙한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오후가 되자
중년 여성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변호사요. 저도 당했어요. 돈만 잔뜩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블레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확신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류와 메모를 하나씩 노트에 옮겼습니다. 작은 글씨로 꼼꼼히 적으며 도연의 이름을 여러 번 써내려갔어요. 이만호는 다음 날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계약서 조각이 나왔어요. 불법 수임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래된 식탁 위에 조각을 펼쳐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조각을 맞춰 나가자 하나의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에게 대가성 금품 수수. 블레 씨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여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결의가 깃든 순간이었습니다. 신호폭로의 날. 며칠 후 정블레 씨는 낡은 봉투를 들고 읍내 우체국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도연의 불법 수임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서류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아들며 익명으로 보내시겠어요? 묻자 블레 씨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가 소리 없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TV를 켜두고 조용히 감입차를 마셨습니다. 며칠간 잠을 설쳤지만 얼굴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나무 시계가 3번 째깍거린 즈음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명 변호사 최도연 불법 수입 및 횡령 의혹 제기돼.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블레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엔 기자들과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얼굴을 감추며 퇴근했어요. 신문과 방송은 연일 도덕성 논란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순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해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TV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러나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 눈빛엔 공포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협회윤리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했고 사무실 유리문에는 임시 휴무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 잘난 변호사가 그런 짓을 했대. 시골의 블레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초췌한 얼굴이 나오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깊은 숨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죠.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블레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지. 이번엔 내 인생대로 살아봐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어요. 햇살이 식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감입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은 쓰지만 속은 따뜻했어요. 신육 무너지는 자의 오만. 며칠 후 도연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흩어지고 직원들은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이 사무실 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소환 통지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누군가가 꾸민 거야. 나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화면 속 증거 목록은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모두 명확했어요. 도연은 모니터를 밀쳐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실. 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도연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의뢰인과의 거래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어요. 위원장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허위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휘청거렸어요. 결국 그는 변호사 자격정지 5년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질문을 퍼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최 변호사,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박순옥은 집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시골의 블레 씨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블레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지인들이 사이다 같은 복수였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정의를 바로잡은 거죠. 그 말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해질 무렵 블레 씨는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붉은 감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감잎이 서서히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감 하나를 따서 살짝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맛이 지금의 마음 같았어요. 신칠세 삶의 아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시골 마을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정블레 씨의 집 앞에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감빛 카페. 윤정과 함께 연 카페였죠.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블레 씨는 에이프런을 매만지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상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정은 커피를 내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이만호 아저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투박한 손에 담배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가게 잘 됐네, 블레 씨. 이제 좀 웃을 만하죠? 그는 익숙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블레 씨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마음이 편해요. 오래 참은 보람이 있네요. 윤정은 모친 옆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블레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어요. 이제는 당신 길을 걸어요. 그 말 속엔 지난 세월의 모든 용서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벽 한쪽에는 커다란 감나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린 그림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참은 만큼 강해진다. 손님들이 그 글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모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윤정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해졌어요, 엄마. 블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커피 향과 함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블레 씨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행복하면 돼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18전설이 된 이름. 봄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감빛 카페 앞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고 있었어요. 정블레 씨는 평소처럼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아니라 자유의 냄새 같았어요. 윤정은 창가를 닦으며 엄마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라며 웃었습니다. 카페 안의 벽에는 여전히 붉은 감나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 참은 만큼 강해진다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조용히 블레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 봤어요. 사위분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블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수라기보다 정의였죠. 그녀의 말투엔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위 망하게 한 어머니 말이야. 대단한 분이지. 그러나 블레 씨는 그런 말에도 웃음으로만 답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딸의 웃음이 그녀의 보상이었어요.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위의 폭력에 맞선 어머니, 정의로 응징하다. 기사는 감빛 카페의 사진과 함께 실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응원을 남겼습니다. 윤정은 신문을 들고 엄마 사람들이 엄청 감동했대요라며 기뻐했습니다. 블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잔잔히 웃었어요.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잘 살면 그게 끝이에요. 저녁 무렵 카페 앞 감나무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블레 씨는 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의 수치와 분노가 이제는 눈부신 평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어요. 카페 문 위의 풍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여인의 마음 같았어요. 윤정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네요. 블레 씨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죠. 감나무 잎 사이로 부드러운 석양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블레 씨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